그때는 조선 영조시대 임금의 명을 받아 팔도를 누비며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던 암행어사 박문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초여름 박문수는 낡고 해진 선비 차림으로 충청도 어느 고을 장터를 천천히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미 해가 중천에 떠올라 볕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장터는 아랑곳 없이 왁자지껄 북적였습니다. 채소를 파는 아낙네, 도자기를 늘어놓은 옹기장수, 말린 생선을 꿰어놓은 어물전 앞에서 흥정하는 사람지. 박문수는 삿갓을 눌러 쓴 채 천천히 그 사이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쪽 구석에서 거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문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전 둘이 초라한 차림의 중년 남자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남자 옆에는 소금 자루 여러 개가 쌓여 있었고 아전들은 그것을 거칠게 수레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무릎을 꿇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빌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 소금은 제가 몇 년을 발바닥이 닳도록 팔아모은 것입니다. 아전이 귀찮다는 듯 남자의 어깨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이건 밀수 소금이야. 당장 압수한다. 밀수가 아닙니다. 제가 허가받은 염상에게서 정식으로 사온 것입니다. 여기 증서도 있습니다. 그딴 종이 쪽지가 무슨 증서냐? 아전은 남자가 내밀던 종이를 낚아채 아무렇게나 구겨 집어 던졌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아내가 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 소금을 팔아야 약을 살 수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아전들은 이미 등을 돌린 채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장터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못 본 척 자리를 피했습니다. 보다간 괜히 자신들도 화를 입을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전들이 수레를 끌고 가는 방향이 아니라 바닥에 남아있던 소금 자루 쪽으로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아직 수레에 다 올리지 못한 자루 하나가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자연스럽게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자루를 꾹 눌러보고 코를 가까이 가져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자루 끝을 살짝 풀어 소금을 한 줌 꺼내어 햇볕에 비추었습니다. 고운 흰빛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다음 자루 옆면에 찍힌 표식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손가락으로 표식의 테두리를 짚어보고 잉크의 색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루를 묶은 끈의 매듭 방식까지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전 하나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박문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봐요, 거기 선비 양반. 그거 건드리지 마시오. 박문수는 고개를 들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 소금이 밀수라 하셨는데 혹시 근거가 있으십니까? 근거? 우리 사또 어른께서 밀수라 하셨으니 밀수지. 당신이 뭔데 따지는 거요? 박문수는 손에 쥔 소금을 햇볕에 다시 한번 비추며 말했습니다. 밀수 소금은 정제가 덜 되어 색이 누렇거나 회색이 돌지요. 그런데 이 소금은 빛깔이 곱고 희요. 공식 염전에서 제대로 만든 소금입니다. 아전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뭘 안다고. 그리고 이 자루에 찍힌 표식을 보십시오. 이건 관에서 허가받은 염상의 인장입니다. 모양도 정확하고 잉크도 바랜 흔적이 없이 선명합니다. 위조된 표식이라면 테두리가 흐릿하거나 번지기 마련이지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문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루를 묶은 매듭 방식이 이 고을 공식 염창에서 쓰는 방식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묶었다면 이런 매듭을 낼 수 없지요.
주변에서 장터를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박문수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압수한 소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창고에 보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인지. 그 말에 아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답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압수한 소금이 관아 창고가 아니라 사또의 개인 창고로 빼돌려진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눈빛이 아전들에게 쏠렸습니다. 바로 그때 박문수는 천천히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내 든 것은 둥근 원형의 말 3마리가 힘차게 내달리는 형상이 선명하게 새겨진 묵직한 청동 마패였습니다.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 마패를 높이 들어 올리며 박문수가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장터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북적이던 사람들이 멈춰서며 숨을 죽였습니다. 아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관아로 전해졌습니다. 박문수가 관아로 들어서자 사또는 이미 안채에서 나와 마당 바닥에 이마를 지식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앞에 서서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성의 정당한 물건에 밀수 누명을 씌워 빼앗고 그것을 사사로이 착복하려 한 죄. 그리고 오늘 이 장터에서만이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에게 이 짓을 해왔는지 창고를 열어 낱낱이 밝히겠다. 창고가 열리자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소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곡식, 옷감, 도자기, 말린 생선까지 모두 백성들에게서 갖가지 명목으로 빼앗아 쌓아둔 것들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것들을 모두 주인들에게 돌려주도록 명하고 사또를 그 자리에서 파직시켰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박문수는 아까 그 소금 장수를 다시 찾았습니다. 남자는 돌려받은 소금 자루를 앞에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실감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박문수가 그 앞에 가만히 서서 말했습니다. 어서 가시오. 아내분 약부터 지어오시오. 남자는 그 한마디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도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문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남자는 오래도록 박문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그 모습이 저녁 햇살 속에 잠겨갈 때까지. 훗날 그 고을 장터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선비는 소금 한 줌으로 세상의 거짓을 밝혀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때는 조선 영조시대 임금의 명을 받아 팔도를 누비며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던 암행어사 박문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을 박문수는 낡고 해진 선비 차림으로 전라도 어느 고을의 들판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거지가 막 끝난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가 이제는 베어낸 볕단의 흔적만 남아 휑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멀리 농부들이 지게를 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타작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문수의 눈은 다른 곳에 머물렀습니다. 길가의 한 중년 농부가 지게를 옆에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앞을 보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저 바닥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옆에 조용히 앉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가을 거지가 끝났는데 어찌 이리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농부는 낯선 선비가 말을 거는 것에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다시 바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올해 농사가 그런대로 잘 됐습니다. 작년보다 수확도 많았고요. 근데 세금을 내고 나니 남은 게 없습니다. 이 겨울을 어떻게 날지 식솔들 굶기지 않으려면 품이라도 팔러 다녀야 할 판이니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올해 이 고을에 흉년이 들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수확이 괜찮았다고 했는데 세금을 내고 남는 게 없다니 이상하다. 박문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셨습니까? 농부가 말하는 액수는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박문수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영수증은 받으셨습니까? 세금을 냈다는 증서 말입니다. 영수증이요? 아전이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런 거 써주지 않던데요. 이 마을 다른 집들도 다들 그렇습니까? 글쎄요, 다들 세금 내고 힘들다고 하긴 하는데 자세히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박문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농부는 그 선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문수는 마을 주막에 묵으며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세금을 관리하는 아전이 얼마를 거두어 들이고 얼마를 관아에 올리는지 그 사이에 무언가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관아의 공식 장부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이 낸 액수. 이튿날 아침 박문수는 선비 차림 그대로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문지기에게 사또를 만나고 싶다고 하니 사또가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박문수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고을 근처에 고향 땅이 있어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올해 세금 장부를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사또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나가는 선비가 고향 땅 세금을 확인하러 온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아전이 두꺼운 장부를 가져왔고 박문수는 그것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각 마을별 세금 납부 현황, 호수별 납부 금액, 총계. 박문수는 아무 표정 없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고을 전체 호수가 몇 개나 됩니까? 장부에 나온 숫자가 맞는지 제가 직접 세어봐도 되겠습니까? 고향 땅 근처 마을들을 한 바퀴 돌아볼 겸 말입니다. 사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시오. 뭐 숨길 것도 없으니. 박문수는 장부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박문수는 마을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한 집 한 집 문을 두드리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향 땅 세금을 알아보러 왔다는 말에 주민들은 경계심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문수는 짧은 대화 속에 핵심을 물었습니다. 올해 세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집집마다 대답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장부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집은 2배, 어떤 집은 그보다 더. 그리고 영수증을 받은 집은 단 한 집도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각 집에서 들은 금액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마을을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명확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세금 총액과 실제로 백성들에게서 걷어간 금액의 차이. 그 차이가 어디로 갔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문수는 다시 관아를 찾았습니다. 사또는 어제 그 선비가 또 왔구나 싶어 가볍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문수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사또, 어제 마을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 세금은 확인하셨소? 세금은 확인했습니다만 다른 것도 하나 확인했습니다. 박문수는 어제 마을에서 직접 들은 숫자들을 차분히 꺼냈습니다. 집집마다 실제로 납부한 금액과 장부에 기록된 금액의 차이. 사또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혹시 백성들이 잘못 기억하는 것이 아니겠소? 모든 집이 같은 방향으로 잘못 기억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지요. 바로 그때 박문수는 천천히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내든 것은 둥근 원형의 말 3마리가 힘차게 달리는 형상이 선명하게 새겨진 묵직한 청동 마패였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 마패 위에서 번쩍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관아가 뒤집혔습니다. 사또는 의자에서 굴러내려와 이마를 바닥에 지시겼습니다. 아전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박문수는 즉시 아전의 방과 창고를 수색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전의 침상 및 나무 상자 안에서 두꺼운 책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도 없는 그 책자를 펼치자 빼곡한 숫자들이 드러났습니다. 관아에 보고된 장부와는 전혀 다른 숫자들이었습니다. 몇 년에 걸친 횡령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2번째 장부로구나. 아전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사또는 이를 묵인한 죄로 엄중히 문책받았습니다. 박문수는 2번째 장부에 기록된 횡령 금액을 기준으로 각 농가에 돌려줄 금액을 계산하도록 명하고 관아 창고에서 그에 상응하는 곡식과 재물을 꺼내어 고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오후 박문수가 관아 문을 나서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틀 전 길가에 앉아 한숨을 쉬던 그 농부였습니다. 농부는 헉헉거리며 달려와 박문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른, 덕분에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는 농부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당신 것을 당신에게 돌려준 것뿐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문수는 농부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이미 돌아서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 고을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어사는 숫자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는 분이었다. 장부 한 권으로 세상의 거짓을 밝혀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